동궐은 동관대궐을 줄임말로 전궁인 경복궁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창덕궁과 창경궁을 합하여 부르는 명칭입니다. 동궐도는 동궐로 불린 창덕궁과 창경궁의 전경을 조감도 방식으로 그린 궁궐도이지요. 동궐도는 보통 평면적인 지도와는 달리 위에서 내려다보는 입체적 형태로 동궐의 전경을 담고 있습니다. 가로 576cm, 세로 273cm의 비단 위에는 540여 채의 전각들이 16책 화폭으로 채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하던 전담과 누정, 다리, 그리고 연못, 괴석 등의 조경과 궁궐 외곽의 경관들이 정밀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동궐도의 제작 연대와 작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1826년에 지어진 환경전과 1830년에 소실된 경복전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대체로 1826년에서 1830년 사이에 도화서 화원들에 의해 그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19세기에 제작된 동궐도는 임진왜란 이후 창덕궁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역사연구 자료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궁궐의 위엄을 자랑하는 이곳 인정전 앞마당은 왕실의 공식 행사가 진행되던 뜻깊은 장소입니다. 임금의 즉위식, 임금과 왕비의 결혼식, 그리고 외국 사신맞이 등의 성대한 국가 행사가 거행되었지요. 이를 입증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마당에 세워진 작은 돌비석 모양의 품계석입니다. 품계석은 왕실의 큰 행사가 있을 때 조정의 관료들이 자신의 관등에 맞게 질서 있게 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임금은 항상 남쪽을 바라보며 신하와 대면했기 때문에 왕의 위치에서 볼 때 왼쪽이 문반이었고 오른쪽이 무반의 품계석이었지요. 또한 임금의 자리와 가까울수록 품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진행되는 오랜 시간 동안 떼약볕에 서 있으면 힘들었겠죠. 이를 방지하는 시설이 바로 발 아래에 있습니다. 인정전 마당은 표면이 울퉁불퉁한 박석이라는 얇은 돌로 깔려 있습니다. 이 돌은 강한 햇빛을 난반사시켜 강한 반사광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보호해주지요. 그리고 비가 내릴 때는 흐르는 빗물을 사방으로 분산시켜 한 곳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박석 위를 유심히 살펴보시면 동그란 쇠고리가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차일고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햇볕을 차단하거나 비를 막기 위한 용도로 천막을 칠 때 천막의 끈을 묶는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효율성을 고려한 선조들의 지혜가 돋보이지요. 인정전 마당은 이처럼 조선 궁궐의 위엄과 격식을 간직한 동시에 실용적인 측면을 고려한 공간이었습니다. 궁궐과 같은 목조 건축은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화재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방화시설을 개발하여 설치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드무입니다. 드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화마를 막기 위한 하나의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드무라는 말은 원래 두무, 말하자면은 머리가 없는, 다시 말해서 뚜껑이 없는 솥이라는 데서 연유한 말입니다. 중국에서는 이와 똑같은 것을 길상항 또는 문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길상항이라는 뜻은 아주 상스러운 항아리라는 뜻이고, 문해라는 것은 그 문 밖에 큰 바다라는 뜻인데, 이 상스러움과 큰 바다가 있어서 화마를 막는다는 뜻을 갖고 있죠. 드무를 그 전각 앞에 설치하는 이유는
화마를 막기 위한 그 목적이죠. 이 드무 속에는 평소에 이 물을 채워 넣는데, 이 물이 물론 그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쓰이기도 하겠지만은, 이 물의 용도는 그 관악산으로부터 오는 그 화마가 이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놀라 달아나게 해서 화재를 막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를 막기 위한 하나의 예기로서 정각 앞에 놓아둘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드무는 그 모양이 그 각 정각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아마 만든 시기가 달라서 그렇지 싶은데, 그 모양을 보면 크게 두 가지. 그 하나는 지금 이것처럼 전이 아주 얇거나 없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전이 두꺼우면서 안으로 이렇게 모아져 있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참덕궁 인정전의 경우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렇게 놓여져 있죠. 그리고 대조전에도 드무가 있는데 거기도 이 전이 넓은 이 드무가 거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이 넓은 것에는 전하는 말로는 해마다 동지가 되면 팥죽을 끓여서 벽사의 용도로 썼다 이런 말이 전해 내려오는데, 이 동지 섣달에 팥죽을 끓이는 이유는 팥죽이 붉은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붉은색을 귀신들이 무서워해서 도망간다, 이런 뜻으로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의미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드무 역시 벽사의 기능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궁궐 안의 모든 것은 이처럼 작지만 커다란 주술적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창덕궁 경내에는 1920년대 그려진 6점의 대형 궁궐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당대 최고의 화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근대 궁중 유물입니다. 창덕궁 내 3개의 전각에 있는 6개의 벽화 중에서 가장 큰 두 벽화가 시정당 동벽과 서각에 있습니다. 둘 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경인 금강산을 그리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한쪽은 금강산을 해금강 쪽에서 바라보고, 즉 총석종을 그린 게 되겠고, 또 한쪽은 금강산 만이천동을 부감법에 가까운, 즉 비스듬히 위에서 내려다보는 구도로서 전체를 일대 파노라마식으로 전개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대조조는 왕비의 침소인 곤전입니다. 왕비께서 주무시는 그런 방이죠. 이 방에 동쪽과 서쪽에 큰 벽화가 있는데, 하나는 봉화가 그린 거고 하나는 백화가 그린 겁니다. 과 왕비를 뜻하는 봉과 황을 같이 여러 마리를 그렸고, 거기에는 우리가 흔히 십장생에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상스러운 그런 의미를 지닌 것들, 이를테면 해라든가 폭포라든가 바위라든가 오동나무, 모란 이런 것들, 그래서 우선 굉장히 화려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죠. 사실 1920년대는 조선왕조가 이미 끝난 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시기이긴 하지만 이런 그림을 통해서 어떤 군왕의 그 권위와 이런 영광,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나타낸 그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경우각에도 대조전과 마찬가지로 동쪽과 서쪽에 벽화가 있습니다. 근데 벽화의 내용은 앞에서 보셨던 금강산이라든가 아니면 십장생 이런 내용과는 달리 중국의 전설을 주제한 것입니다. 한쪽에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과 더불어서 그 주변의 풍광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서편에는 새 신선이 나이를 묻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조의 무궁한 발전, 또 뭔가 희망, 기대, 염원 이런 것들이 담긴
이처럼 창덕궁의 궁궐 그림은 장식의 역할을 넘어 조선 말기 약해진 왕권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500년을) 이어온 조선 왕조는 유구한 역사와 풍부한 식재료를 토대로 찬란한 음식 세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임금님의 밥상인 수라상은 정갈한 한국 음식 문화를 대표합니다. 수라상은 궁중에서 임금님이 아침 10시와 저녁 5시에 드시던 12첩 반상을 말합니다.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육젓과 편육, 찬구이인 김, 원재료의 맛을 살린 삼색나물과 생채, 진한 양념 맛의 조림, 입맛 살려주는 장아찌와 젓갈, 부족한 입맛을 채워주는 마른 만찬, 맛과 영양을 골고루 갖춘 전유와 지침, 그리고 별찬으로 준비된 술안과 회, 이렇게 차려진 밥상이 12첩 반상입니다. 여기에 밥과 국, 그리고 장류까지 오르면 가지수는 20여 가지가 넘었지요. 12가지 반찬이 오른 원반 옆에는 곁들여 먹을 음식을 올려놓은 곁반이 있었고, 그 앞으로는 전골, 찜, 탕 등 더운 요리를 올린 책상반이 차려졌습니다. 수라상은 이곳 수락관에서 만들어졌지요. 내부는 1917년 화재 이후 서양식으로 개조되었습니다. 수락관 중에서도 찬 음식은 생과방에서 만들어졌고, 더운 음식과 잔치 음식은 소주방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라상에 올리는 음식은 주로 내인인 주방 상공이 맡아서 만들었지만, 궁중의 잔치 음식은 대령 숙수라는 남자 조리사가 만들었습니다. 수라상이 차려지면 나인들이 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상 앞에 임금이 앉으면 사용할 수저를 상공이 냉수 대접에 한번 헹구어 행주에 닦아 바치고, 곁반과 책상반 옆에 앉아있는 상공이 음식에 문제가 없는지 맛을 보았습니다. 이후 왕은 3명의 수라상궁의 시중을 받으며 음식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이 드셨던 밥상은 당대 최고의 요리사들이 전국에서 가져온 최고의 재료로 만든 한국의 궁중 음식입니다. 이곳은 세자께서 생활하셨던 중의당이라는 건물입니다. 장차 왕위를 이어받을 세자는 백성을 위하는 착한 임금이 되고자 공부하고 책 읽는 한편 이곳에서 고요한 휴식 시간을 즐겼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의당 일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의당 앞마당은 임금이 계신 희정당 앞마당보다 더 넓게 만들어졌습니다. 한창 뛰어놀아야 할 세자를 위해서지요. 마당 곳곳에 놓인 신기한 물건들이 보이시나요? 이 반원 모양의 기기는 그림자로 시간을 재는 해시계라는 기구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그림자의 크기를 보면서 현재의 시간을 알아냈지요. 원통 모양의 이 기구는 비의 양을 재는 치국이라는 기구입니다. 주로 농사를 지으며 생활했던 조선시대 사람들은 각 지역에 치구기를 설치하여 비의 양을 재며 홍수에 대비했답니다. 이것은 풍기대라는 받침돌이에요. 여기에 깃발이 달린 대나무를 꽂아 바람이 부는 방향을 알아냈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세자마마는 어디에 계실까요? 아, 승화로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계시네요. 승화루는 세자께서 원하는 책을 마음껏 볼 수 있도록 조선시대의 책은 물론 중국의 책과 그림들까지 가득 채워져 있지요. 더욱이 중의당에 있던 세자는 통로인 칠분서와 삼사마를 통해 편하게 승화루로 가서 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중의당과 이어진 이 건물들은
전통 궁궐의 건축 양식을 벗어난 개성 있는 생김새입니다. 비록 지금은 없어져 빈터만 남았지만 이곳 중의당은 어린 세자의 호기심을 채워줄 독특한 건물과 온갖 과학기기로 가득한 흥미로운 장소였답니다. 낙선제는 헌종 임금이 후궁인 경빈 김씨를 위해 지은 공간입니다. 경빈 김씨에 대한 헌종 임금의 사랑만큼 낙선제에는 아름다운 문양들이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창덕궁 낙선제의 동편 단장인데, 이 문양의 이름을 귀갑문이라고 그럽니다. 귀갑이라는 것은 거북이 껍질이라는 뜻인데, 이 거북이의 껍질 문양을 복사를 흉내내서 만든 것이 바로 귀갑문입니다. 거북이는 전통적으로 장수의 동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죠. 또 한편으로는 또 선계에 사는, 말하자면 신선들이 사는 세계에 사는 동물, 이러한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거북의 등껍질 문양, 말하자면 귀면 문양을 이렇게 새겨 놓은 것은 바로 이 주변을 선계로 만들고 또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불로장생하기를 바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건물은 낙선제의 본체에 딸린 누마루인데, 이 누마루 아래쪽을 보면 이렇게 구름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보통 이 구름 문양을 새겼을 때는 그 구름 문양의 아래쪽은 지상이 되고 구름의 위쪽은 천상이 되는데, 그럴라 치면은 이 구름 위쪽에 이 누마루에 앉아 있는 사람은 바로 신선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구름 문양 하나가 이 낙선제 전체를 하나의 선계로 조성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문양을 우리는 보통 빙렬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빙렬이라는 것은 얼음이 깨졌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얼음이 깨어져 있는 모습을 본떠서 만든 문양,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양이 새겨진 이 벽체는 바로 저 뒤쪽에 있는 아궁이와 가까이 있는 벽체인데, 이 아궁이 가까이에 이 빙렬문을 둔 이유는 아무래도 아궁이는 불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있어서 그 가까이에 이 얼음을 둠으로써 화재를 예방한다, 이런 의미로 여기다가 배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박하면서도 고고한 매력을 간직한 낙선제에는 그 밖에도 많은 자손을 뜻하는 포도 문양과 호리병 문양 등 독특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창덕궁의 후원과 연결되어 있는 낙선제의 뜰에는 특별한 모습의 작은 정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제 오른쪽에 볼 수 있는 이것을 우리는 화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화계라는 말은 말 그대로 꽃 계단, 이런 말인데, 이런 화계는 우리나라 궁궐에서는 흔히 볼 수 있지만 다른 나라 궁궐에서는 보기 어려운 우리나라 정원의 어떤 독특한 구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낙선제 후원의 화계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계단이 이렇게 좀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렇게 상승하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넓게 이렇게 상승한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특히 이 낙선제 화계에는 이 굴뚝이
화계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이 굴뚝 자체도 하나의 그 감상의 대상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화계 밑에 여러 가지 괴석분에다가 심어가지고 이렇게 치장을 해놓은 거, 이것도 낙선제 후원 화계의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만지고 있는 것이 바로 괴석인데, 이 낙선제 후원 그 화계 아래에는 이것을 비롯해서 동서로 또 하나의 괴석이 있어서 전체 3개의 괴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 괴석은 각 이 석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여기서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 석분에다가 소영주라는 그 글씨를 새겨둔 것인데, 이 소영주라는 것은 말하자면 삼신산 중에 하나입니다. 삼신산이라는 것은 복례산, 방장산, 영주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소영주라는 것은 그 삼신산 중에 하나라는 뜻으로 이렇게 새겨놨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색인으로 해서 이 일대가 하나의 그 선계로 이렇게 탈바꿈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이처럼 낙선제 뒷뜰에는 독특한 형태의 꽃게간 화계와 신선들의 세계를 지향하는 괴석이 있습니다. 창덕궁에 봄이 오면 매화가지에 연붉은 매화꽃이 움트고 어느덧 흐드러지게 핀 봄꽃들은 정신이 아득할 만큼의 깊은 향내를 골 가득히 뿜어냅니다. 실록의 여름이 찾아오면 바람 타고 온 철새들이 정자에 잠시 머물다가 시른 날갯짓하며 다음 여정을 향해 날아갑니다. 단풍이 물든 가을에는 바스락바스락 낙엽 밟는 소리와 카메라 셔터 소리로 걸레는 요란해집니다. 낙엽이 지고 눈이 내리면 그저 하얗게 뒤덮인 기와 지붕을 말없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족하지 않습니까? 쥐병은 담장의 한 종류로서 나무를 심거나 생가지를 틀어 올려 만든 문이나 푸른 담을 말합니다. 이동 유무에 따라서 고정식 쥐병과 화분에 심어지는 이동식 쥐병으로 종류가 나눠집니다. 수종으로는 대나무, 향나무, 사철나무, 등나무, 고리버들 등이 사용됐습니다. 쥐병은 관리가 까다로운 식물 소재의 담일 뿐만 아니라 궁궐의 후원, 벼런 등에서 주로 만들어진 점으로 미루어 조선시대 상류층들이 관상을 목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창덕궁에서도 쥐병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820년대에 그려진 동궐도를 보면 주합루 조변과 중회당 주변, 취운종 서편 등에 쥐병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어슴은 양쪽에 길게 조성된 주합루 쥐병은 부용지와 주합루의 자연스러운 관상 효과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그 관리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쥐병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2009년에 동궐도의 쥐병 모습과 이번 16지의 쥐병 제작 기법을 토대로 가로 30m, 높이 150cm, 폭 60cm 규모의 주합루 쥐병이 복원되었습니다. 이번 복원을 통해 우리는 100년 전 아름다운 전통 조경 시설인 쥐병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못과 정자 등이 자연과 잘 어우러져 있는 조선시대 왕실 정원입니다. 이곳에서 임금은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신하들과 함께 여러 가지 놀이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 주된 무대가 바로 이곳 부용지 일대이지요. 왕은 신하들과 나란히 부용지 난간에 기대어 앉아 낚싯대를 들이우고 물고기가 밑밥을 물 때까지 신하들과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낚았던 물고기는 모두 놓아주었다고 하니 왕은 낚시보다 신하들과 함께 즐기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던 모양입니다. 또한 임금은 부용지 연못에 비단 도칠단 배를 띄워놓고 신하들과 함께 시를 짓는 뱃놀이를 즐겼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시를 짓지 못한 신하는 연못 가운데 있는 섬으로 보내져 벌을 받기도 했지요. 섬으로 보내진 사람들은 곧 풀려났지만 많이 창피했겠지요. 부용지의 동쪽으로 영화당이라는 건물이 보이시나요? 이곳은 임금이 활쏘기 대회를 자주 열었던 장소랍니다. 조선의 임금들은 모두 활쏘기에 능했습니다. 특히 정조 임금은 쏘는 화살마다 모두 관역에 맞힐 정도로 활을 잘 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창덕궁 후원은 나랏일에 지친 임금에게 휴식과 풍류를 제공해준 보물과도 같은 장소였습니다. 부용정 오른편에서 부용지를 내려다보고 있는 건물이 보이시나요? 저 건물은 조선시대 과거 시험에 쓰이던 영화당이라는 건물입니다. 원래 이 일대는 창경궁의 춘당대와 춘당지가 함께 하나의 큰 공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당 앞마당에서는 1, 2차 시험에 합격한 응시자들이 왕의 참관 아래 마지막 과거 시험을 치렀지요. 이때 시험을 춘당대시라고 부릅니다. 춘당대시란 왕실의 경사가 있거나 유생들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던 문무과입니다. 이 시험은 빠른 승진이 가능하고 과거 시험 중 운이 가장 많이 따른다고 알려져 유생과 하급관리 등이 시험을 보기 위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시험을 보러 온 유생들이 정말 많지요. 춘향전의 남자 주인공인 이몽룡도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영화당을 찾았네요. 이처럼 유생들은 시험 과제에 따라 글을 지으며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급제한 유생들에게는 임금이 직접 그들을 격려하며 종이로 만든 어사화를 하사했습니다. 연경당 돌 화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꺼비 4마리가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두꺼비는 항아분월이라는 중국 신화에 기인하여 새겨졌습니다. 아주 옛날 10개의 태양이 동시에 떠올라 세상을 황폐하게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활을 잘 쏘기로 소문난 예라는 사내가 붉은색 신궁으로 1개의 태양만을 남기고 나머지 9개의 태양을 쏴서 없애버렸지요. 그러자 곤륜산에 사는 서왕모는 예의 그런 공로를 치하하며 늙지도 죽지도 않는 불로불사의 약을 하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항아가 그 약을 혼자서 먹고 달나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 후에 항아가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두꺼비로 변해 달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편 대조전 뒤뜰 굴뚝에는 토끼가 새겨져 있습니다.
토끼는 오래전부터 달에 살고 있다고 믿어지던 동물이지요. 옛 사람들은 달에 신선들의 궁전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분홀 신화에 나오는 두꺼비와 토끼의 문양을 생활공간 곳곳에 새겨 넣어 자신의 집이 달의 궁전처럼 편안해지기를 빌었습니다. 이곳은 궁궐 속의 사대부집 연경당입니다. 1828년 양반들이 살던 사대부집을 본떠서 만든 건물로 우리나라 고유 가옥에서 찾아볼 수 있는 흥미로운 과학 원리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는 세상을 논하려는 많은 정객들로 늘 북적이던 사랑채입니다. 이곳에는 매우 실용적인 문이 달려있지요. 바로 문을 들어 열 수 있도록 만든 들어 열개문입니다. 들어 열개문은 방문을 문기둥과 연결하는 돌적 위에 비녀장을 뺀 다음에 방문을 접어 위로 들고 이 문짝을 문틀 위에 있는 고리에 걸어서 사용했습니다. 더운 여름철에 이 문을 들어 올려 방 안에 시원한 바람이 불 수 있도록 하고 사랑채에 손님이 많이 찾아왔을 때는 문을 활짝 열어 공간을 넓혔답니다. 사랑채 동쪽에는 책을 보관하거나 손님을 맞이하던 선양제라는 서재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집은 중국 청나라풍의 벽돌 벽과 도르래식 차양이 눈길을 끕니다. 선양제는 서쪽 방향으로 지어진 건물로서 해질녘 햇빛이 강하게 비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동판으로 씌운 차양을 만들었지요. 차양은 따가운 석양볕이나 비바람을 막기 위해 처마 밑에 덧붙여 설치했던 건물 장치를 말합니다. 선양제의 차양은 도르래 장치를 이용해 폭을 조절할 수 있어서 책을 보관하는 데 적당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연경당에는 전통 가옥에 숨겨진 선조들의 과학적 지혜가 엿보입니다. 창덕궁 후원에서 누에 치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여자 관원 잔모입니다. 저기 보이시는 사양각이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작업장 잠실이지요. 원래는 책이나 임금의 초상화를 말리던 장소였는데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어 양잠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양잠은 누에를 기르고 그 누에가 만든 고치에서 실을 뽑아 비단을 만드는 일을 말합니다. 농업을 근간으로 삼았던 조선은 예로부터 농상이라고 하여 농사와 함께 양잠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왕비께서는 친히 양잠하시어 만백성에게 양잠을 권하고 백성들의 누에 치는 고충을 헤아렸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친잠예라고 합니다. 마침 후원에서 친잠예가 거행되고 있는데 같이 참관하실까요? 이 나무는 뽕나무라는 것으로서 뽕잎은 누에의 먹이이지요. 지금 뽕잎을 따고 계시는 분이 왕비마마십니다. 보통 친잠예 때 왕비님께서는 채상단에 올라가 뽕나무 5가지에서 골고루 뽕잎을 따는 채상의식만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누에에게 뽕잎을 주는 의식은 함께 참석한 내명부와 외명부가 거행했습니다. 그때 저와 같은 잔모들은 뽕잎을 잘게 썰어 내명부가 누에에게 먹이를 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왕비님이 직접 친잠예를 행할 만큼 누에치고 비단 짜는 일을 귀하게 여겼습니다.